100번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55회는 플러스 성장을 하지만 45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폭탄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폭탄 터지는 시기를 미리 준비한다면, 그래서 아마 70%라는 게 돌파되게 되면은 무조건 독과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뭐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죠. 각국이 지금 사활을 걸고 일본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모리 쪽에서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그게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더 뭔가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해놓긴 했는데, 하나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굉장히 장기간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높을 때 간 전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가 30% 정도, 낮을 때는 뭐 한 16, 17%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 이외의 시장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은 메모리만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패권 잡기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메모리는 아무래도 전체 시스템, 특히 AI도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사실 몇 달 전에 언급을 하긴 했어요. HBM 관련해서 막 질문 나니까 메모리 기업들은 그냥 부품 업체일 협력사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한국 아마 시청자들은 조금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현실입니다. 현재로서 메모리가 결국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디바이스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뭐 향후에 멀티 퍼포먼스 칩이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패권 전쟁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것들이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치킨 게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치킨 게임들이 다 메모리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반도체 투자할 때 사이클을 이해해야지 된다. 사이클 좋을 때는 팔고 나쁠 때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메모리 쪽 TSMC의 주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인텔이나 TSMC의 뭐 사이클이라는 것은 언급된 적조차도 없고, 그렇죠.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독 왜 그러냐면, 사이클은 다 있는데 변동성이, 예를 들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증가하면 플러스 10%, 아주 안 좋은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이라면, 메모리는 좋을 때는 플러스 70%, 나쁠 때는 마이너스 50%. 이게 엄청나네.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하고, 더 충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23년 동안의 사이클 분석을 해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할까, 역성장을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반도체 무조건 성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성장 산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55회는 플러스 성장을 하지만 45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메모리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메모리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야, 절반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메모리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기는, 그러면은 그때 메모리를 하다가 지금 문 닫은 기업들은 다 망했나? 어디 갔을까라는 게 궁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 기존에 디램 하던 기업들 중에 현재 안 하는 기업들의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뭐 하나? 다 반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지 메모리가 아닌 제품들을 하고 있죠. 비메모리. 주로 어디를 갔냐 보니까 차량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 쪽에 많이 가 있고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광학 반도체나 이런 쪽에 많이,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많이 가 있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망한 게 아니고 전략적인 판단에서 메모리를 접은 거예요. 그러게, 메모리는 진짜 규모의 경제, 팹 하나 짓는데, 공장 하나 짓는데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거의 20조 원, 20조. 그러니까 그게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확률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걸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만 가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업한 구조인 거죠. 이게 지금과 같은 구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었다가 어느 순간에 뭐 몇 조에 적자가 났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그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될까? 다른 쪽에 눈을 돌려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이면서도. 그래서 메모리를 그냥 떠나버린 거, 나는 이쪽으로 할래라고 해서 결국에 지금 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분석 결과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만 지금 거기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리 메모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남들이 위험해, 폭탄 돌리기에서 버린 것들을 잡고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라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제가 그래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폭탄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비메모리 산업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과연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우리만의 어떤 포텐셜이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그 부분을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부품 자체가 정말 메모리가 아닌 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광학, 아날로그,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래에 보면은 가장 많이 곽강받을 만한 비메모리 분야를 제 생각에는 로직 디바이스는 AI와 관련해서, 근데 그건 한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미래 산업으로 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다 보면 무조건 많이 필요한 게 센서와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광학, 목토 같은 것들이라,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아주 생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가 단순 부품화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로직 디바이스하고 그냥 우리가 동등한 입장을 설 수 있는 메모리면 돼요. 그게 이제 PIM이라든지 일종의 프로세서 기능을 갖고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복합 기능을 갖는 메모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시장의 헤게모니를 한국 기업들이 잡으면 되는 것.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아요. 성퇴할 수 있는 것들이. 그중에 삼성 하이닉스가 어느 쪽에 주력으로 삼을지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닥칠 메모리의 폭탄 터지는 시기를 미리 준비한다라면 빈메모리 쪽 이렇게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현실 인식,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경영진들도 충분히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뭐 PIM이 됐든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현재 외부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당연히 지금 뭐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기업 내에 있지는 않는데, 그룹 전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연구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반도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연구를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PIM하고 뭐 CXL 정도, 둘 다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세대 HB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조금만 언급되고 있지, 지금 복합칩이라든지 아니면 빈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 쪽, 특히 엔비디아나 TSMC랑 좀 더 파트너십 강하게 하겠다는데, 그거는 뭐 당장의 매출의 기여도 높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경쟁자가 되는 구도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파트너와 경쟁이 되는 순간 나는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언급되던 두 가지 PIM이라든지 CXL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양산 시점을 당길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요즘은 고객들이 다 수요를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율이 뒷받침되는 것도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TSMC가 현재 사실 독점 체제인데 이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부분은 뭐 책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 방송에 이런 질문 나오면 책을 읽어보세요 했는데, 일단 815에서는 제가 말씀을 독점 드리면 공개? 그래도 책은 사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야지.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TSMC 시장 점유율을 추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의 밴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 이게 64.9%, 거의 65%까지 진입을 했고요. 4분기에는 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지금 저 유축을 하고 있어요. 1월 말이나 2월 말쯤에 아마 그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면 70% 금방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그나마도 그 사이에서 좀 뭔가 견제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당분간은 D램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투자도 파운더리 쪽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다. D램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어서, 올해 그러면 TSMC의 물론 중국 기업들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한 축에 있겠지만 TSMC 점유율은 공고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만약에 70% 임박할 수 있는 수준이 제시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중국이 딴지 걸기 전에 미국과 EU에서 먼저 딴지를 걸 것 같습니다. 독과점 상황. 이슈 때문에 이게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독과점 이슈는 가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기업, 미국 기업인데 다 독과점 이슈를 걸거든요. 그래서 아마 70%라는 게 돌파되게 되면은 무조건 독과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일부러 점유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분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 TSMC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 개 기업이 있다. 왜냐 기술력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인데 제가 볼 땐 둘 다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잠재적으로. 현재 검증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삼성전자 검증 받았다 실패를 한 거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두 기업은 다 가능성만 놓고 있지만 다 테스트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테스트 물량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고 말할 만한 기업이 세 기업 중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회는 올 거거든요. 지금 네. 독과점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 올해 연말 내년이 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게 기술력 플러스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산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죠. 이제 파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회로도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려져 있는. 이걸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운더리에서 이것을 만들려면은 중간에 다시 새로운 설계도로 다 바꿔줘야 돼요. 공정 엔지니어들과 그다음에 파운더리의 소자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정 시퀀스를 짤 수 있는 설계도로 놔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파운더리 기업에서 해요. TMC 중간에 물론 그 역할을 일부러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파트너들이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은 자체 역량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수주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설계도는 기업마다 다 틀린 거죠. 파운더리 기업에 따라서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갈렸기 때문에 최종 퍼포먼스와 수율에서 큰 차이가 났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설계인 거예요. 그러게 왜 그 팹리스 쪽에서 나온 설계도 가지고 그냥 찍어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 마지막 또 공정이 있군요. 자체 그게 이제 거의 노하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설계에서 설계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 공정으로 과정이 필요한데 요 말씀드린 두 개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거는 팹리스 기업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파운더리의 자체 생태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초반에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빈메모리 산업에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빈메모리 쪽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미지 센서하고 그 다음에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양산해온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양산하고 있고 상당한 시장 점유율도 있고요. 뭐 압도적인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에는 자체 설계 능력과 그다음에 파운더리 능력이 있다고 일단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현재 삼성 파운더리 주력으로 삼고 있지는 않죠. 지금 로직 칩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로직 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구분하면 메모리 포맷에서 7개 정도의 섹터가 있고요. 그중에 메모리가 이제 20에서 25%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단일 품목, 단일 시장으로 큰 게 로직이라는데 로직 IC가 32% 정도 점유율인데 로직 IC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가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로직 IC는 제가 볼 때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스템 반도체고 인텔에서 만드는 이제 뭐 CPU 같은 것들, AMD나 인텔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퀄컴에서 만드는 A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로직 IC는 대표적인 게 GPU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지금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에서 만드는 통신 칩 같은 것들. 네. 요거는 뭐냐면은 맨 위에 AP라든지 CPU 같은 브레인을 있어요. 그 밑에서 한 모듈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준 시스템이라
서버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로직 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커졌던 게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GPU 시장이 커졌는데 기존에는 GPU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게 보통 게임 할 때 쓰는 그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오히려 통신 칩 쪽이 좀 더 네. 비중이 컸었고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GPU 수요가 늘어서 로직 IC 중에서 GPU가 커지니까 로직 IC 비중이 메모리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체로 말하면은 감각기관에 해당하거나 감각에서 두뇌로 연결시켜주는 회로의 전환 기능들이라서 상당히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타겟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메모리를 비중을 늘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타겟팅할지, 로직 IC를 프로세싱할지,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나 뭐 통신칩은 이제 아날로그 이미 로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센서나 옵토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할지,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비메모를 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승용차 위주로 하다가, 야, 우리 올해부터는 상용차 시장을 공략을 하자라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두를 던진 거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당장 마케팅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R&D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용차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자, 상용차 보면 우리가 트럭을 할 거야? 아니면 버스를 할 거야? 아니면 택시를 할 거야? 그렇죠. 아니면 뭐 트레일러를 할 거야? 뭐 공작기계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타겟팅 되지 않으면 비메모리 하자라는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반도체가 혹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비메모리도 공략을 해야 만난다면 그냥 비메모리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메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몇 개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도 승산이 있는 제품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현재 경쟁 구도를 보니 내가 누구누구가 주력한 플레이어들이고 얘네들과 경쟁했을 때 이겨낼 가능성이 있느냐, 설계 측면에서 혹은 공정 측면에서, 아니면 설계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누구를 인수해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전체 자체를 유럽 기업 중에 하나를 인수해서 들어갈 거냐. 유럽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타겟팅을 명확히 한 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투자해놓고 보자라고 시작을 하면 목표가 명확치 않으니까 우리가 몇 년 후에도 결실을 맺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우리 계속 비메모리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의 정확하게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에 드러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역량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조금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과거에는 로직 IC를 했었지만 지금 LG와 현대가 삼성되는 와중에서 로직 IC는 다 합쳐서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자체 역량으로는 메모리밖에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지금 디자인율이 작은 게 6세대로 간다고 해도 11나노 정도예요. 근데 비메모리로 갔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스나 로직 디바이스로 가면 이미 2나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1나노 하는 기업들이 2나노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이미 디자인론이 작은 걸 샘들면 저 뒤쪽을 노려야 돼요. 뭐 센서가 됐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됐든지, 아직까지도 D램과 비슷하거나 좀 더 큰 디자인 룰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군. 그러니까 소위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레거시 쪽. 근데 기술력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은 탑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과점이 심하지 않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 기술력인데 설계 기술력은 있어야 되죠. 설계. 공정에서는 메모리 기술력 갖고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할지 모르지만 설계 쪽은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력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파운드리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제조 공정 능력도 있지만 그 가져온 설계도를 잘 공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설계 작업, 이게 가장 핵심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자체 그건 없는데 자회사의 파운더리 기업들이 있잖아요. SK 뭐 있잖아요. 예, 시스템 IC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아마 작년에 합병을 했던 것 같은데, 걔네 그 기업들이 보통 레거시 기술을 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방금 말씀드렸던 쪽에 진입할 만한 공정 능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는 더 레거시 쪽에 있는데 조금만 당겨주면.
그런데 이제 설계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갖고 있는 거는 M&A를 하는 방법과 직접 본인이 하겠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 페미니스를 인수하거나 IDM 기업을 유럽이나 일본, 미국 좀 하나 인수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삼성전자 조금 다른 게 지금도 이미 파운더리에서 3나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약간 레거시 쪽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공정 기술을 보면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 쪽이 약하다. 그래서 설계 부분을 지금 TSMC에서 갖고 있었던 페미니스트 고객에서 받은 설계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부분에 역량이 제가 볼 땐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으면 이미 공정 능력은 레거시 쪽과 선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느 쪽도 다 노려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대신에 설계에서 설계를 가는 부분의 역량을 혼자 하심으로 조금 S급 인재 몇 명 뽑아서 하겠다라고 보면 제가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그 부분도 저는 M&A를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반도체 지원이랄까? 정부의, 이거 어쨌든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어쨌건 우리 이 메모리에 치중된 우리 반도체 산업,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네. 우리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그 외에 해당하는 75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시장 캐파 규모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IDM으로 설계와 공략을 다 하는 기업도 일부 있긴 해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그 시장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제조는 TSMC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TSMC 하면은 그 최선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 공정의 라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의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작은 것부터 더 큰 반도체 칩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TSMC이기 때문에 사실은 TSMC가 사실은 강점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국에 못한 이유는 고객층이 풀이 두텁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 라인도 하나 만들면 좋은데 그 수요가 계속 있지 않으면 놀려야 되잖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수요들이 오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라인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더 많이 늘죠. 어떤 크기의 제품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되니까 일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 나는 이게 필요한데 너네는 안 되는구나. 또 TSMC에서 가요. 하는 김에 그럼 이것도 해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닉빈 부익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파운더리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닉빈 부익부에서 일단 부자로 올라서는 그 단계까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있네요. 그 부분에서 항상 그 부분의 자본력의 싸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그 자본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어쨌건 기술력 부분에서 좀 밀렸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씁쓸하긴 하네요. 시장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실패로 끝났다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자본 역할을 해주시는 게 내부의 DS 부문에서 돈을 잘 벌어줄 땐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뭐 1조 원, 2조 원 적자 내봤자 반도체 다른 부분에서 뭐 10조 원 흑자 내버리면 커버해 줄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만큼 흑자 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선순환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뭔가 현명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자체를 위해서도 뭔가 현명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